이번 시간은 이제 과세 대상 보셨고 누가 납세 의무자냐. 먼저 납세 의무자 봅니다.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사실상 취득 그랬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이 뭐냐?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잠깐 요거 순서 바꿔서 갑니다. 자, 여기서 사실상 하면 아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자. 우선 요거 점검하고 그리고 요약집 볼 거니까 설명 듣고 사실상 취득자는 핵심이 뭐예요? 등기 여부 관계가 없다. 등기를 안 했어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그 사람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내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그럼 우리 세법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이렇게 명확하게 날짜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습법상 보면 계약금 주고 매매로 취득할 때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다 뭐하면 넘겨받는 순간 소유권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도 그냥 뭐다? 취득이다. 두 번째,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면 주체구조부 하면 건축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물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 뭐 지붕, 기둥, 벽, 보 이런 거 있죠. 그거 기억하지 않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면 건축물에 주요 구조부가 아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 설비죠. 이런 시설물을 누가 다른 사람 제3자가 취득해서 건물에 설치를 했을지라도 누가 취득세 내라? 건축물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를 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 아까 23쪽 보시면 사실상 취득자 그랬잖아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뭐 등기 등록 안 했어도 그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때 그 얘기는 사실상 그 얘기는 소유권 뭐하면 취득하면 그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거기 다만 두 번째 줄 끝에 소유권을 뭐 했어도 취득했어도 취득세 내지 마 이거 있죠? 예,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원시 취득했죠. 만들어서 이렇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내지 마라. 누가 내?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여기 보세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 회사에서 볼 때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그럼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 안 내요. 이유는 팔을 거니까. 그죠?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새 차를 출고받아서 취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간주 취득입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원시 취득이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넘겨받으면 무슨 취득이고 그럼 여러분은 무슨 취득이야? 승계 취득.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득세 내라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한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 안 내고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랬죠? 거기 보시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하나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실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을 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말고 다른 사람이 부대 설비를 설치한 경우라도 여러분이 기억할 건 끝에 줄 칠 건 주체구조부 누구?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하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그걸 함께 취득 그런 뜻이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그것도 함께 취득한 걸로 봐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항상 건축물에 관련된 건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누가 취득세 내?
왜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까? 설치한 사람으로 해야지. 여러분 설치해놓고 생각해 보세요. 세법은 이해를 하면 암기 안 해도 오랫동안 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상가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법에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그래요. 근데 실무에서는 건물주, 여러분이 건물주잖아요. 건물에 기둥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남편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런 건 아니잖아. 예, 그래서 건물주를 여기서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예요. 그런데 이 건물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밑에 1층에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임대를 줘요. 여러분이 은행으로 임대를 줍니다. 그럼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보면 대형 특수한 금고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제작을 해서 붙박이 가구 같이 벽에 놔두겠어. 부착됐죠. 그거 부착되는 게 부대 설비예요. 그런 거 설치해서 건물에 부착이 딱 되는 순간 취득세 내야 돼. 그럼 누가 설치했어요? 세입자인 은행이 사다가 설치했죠? 근데 건물은 여러분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은행을 뭘로 하면 설치한 은행을 납세 의무자로 하면 임대차가 부한 후에 끝난 뒤에 은행이 취득세 안 내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럼 손해보는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누가 설치했던 거 따지지 마라. 누가 취득세 내라.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로지 한 사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해가세요? 다른 사람이 설치했을지라도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세법에는 건물주를 벌러 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입자들한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당신이 내 건물에 들어와서 사업하는데 그 설치한 시설물이나 또는 사업으로 인해서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세금은 세입자 본인이 부한다, 부담을 한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원상복귀를 한다. 이런 걸 적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민법이잖아. 예? 그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세법은 특약으로 했던 안 했던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해? 건물주를 하는 거야.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러면 읽어볼 필요 없어. 건축물에 대한 건 전부 다 누가 내?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상속받는 사람 하면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피상속인. 피자 붙으면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그럼 상속받은 재산은 누가 취득세 내야 돼? 상속인. 그죠?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가 뭐 받은 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해가세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아들은 아파트 받고 둘째는 상가 받았네. 각자가 뭐 한 거? 받은 재산에 대해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런데 상속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가 빌딩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50%, 둘째 아들 뭐 50% 하든 6대 4든 하여튼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받았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둘 다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 두 사람 이상을 묶어서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은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의 각자 상속받은 물건 그런데 예외로 이런 표시가 있을 때 공동으로 뭐 받았다. 상속받았다. 그럴 때는 뭐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공동 상속받았다. 또는 이 공동 상속받았다는 말을 뭐라고도 하냐면 지분으로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한꺼번에 다 받은 게 아니라 일부 비율로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받았다 이 얘기죠.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요 단서가 있을 때만 그런 단서 없이 상속받은 재산 그러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자격증 보류. 자격증이 안 나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안 나와. 왜? 성적이 우스워서. 우수한 것이 아니라 우스워서. 그죠? 예, 무조건 연대 납세 의무자면 안 돼. 상속받은 재산 그럼 상속이냐 원칙이. 다만 공동으로 상속받은 그런 단서가 있을 때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에 주택조합 있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가 단독주택인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해. 오래되다 보니까 비도 오면 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옛날에는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만 이거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소규모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고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5명이 모였어. 대단위가 아니라 5명이 모여서 뭘 결성해? 지역주택이죠. 주택 조합을 결성해. 여러분 민법에서 조합은 뭐야? 동업관계죠. 공동 목표를 위해서 모인 거.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전부 다 누구 앞으로? 조합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얘 걸로 돼 있죠. 조합 앞으로 땡땡땡 조합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얘들은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딱지를 주잖아요. 그런 권리를 우리는 조합은 뭐라고 그래요? 입주권. 입주권 가지고 있죠? 예. 그럼 이제 조합에서 뭐 받아?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고, 예. 자, 여기 있는 거 다 뭐하고? 철거하고, 여기라가 뭐예요, 이제? 아파트 짓죠? 왜 아파트 줘요? 얘들 비용을 줄이려면 아파트 지어서 일부는 누구한테 주고, 조합원한테 주고, 남는 거 팔면 되잖아. 그럼 얘들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분양. 요거는 누구한테 주고? 조합원.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조합의 이름으로. 아파트 지었죠? 이거 무슨 취득인데?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아니라 건물 지었으니까 원시 취득이죠? 그럼 취득세 내야죠? 근데 누구 이름으로 지었어요? 아니, 조합이 이름으로 허가받고 건물 지었죠? 그래도 이 부분은 누구한테 줄 거야? 조합원한테 줄 거니까 너네들이 바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자기 건. 이해가세요? 그럼 요거는 일반 분양할 거죠? 요거는 누가 내야 돼? 일반 분양은 조합이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조합이 취득세 내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했다가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해 주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요 사람들하고 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원시 취득은 2.8%예요. 이해가세요? 예, 원시 취득 소유권 보전 등기.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내라? 조합원. 납세 의무자.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조합이 낸다.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 이 부분은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이 부분은 조합이 취득세를 내라. 딱 한 번 물어봤어. 나머지는 다 뭐? 이거야.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 이해가세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세 내라.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예. 다음에 변경한 시점에 토지의 지목 변경은 사실상 누구? 토지의 소유자. 지목 변경한 사람이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땅을 다른 사람, 여러분이 승낙해서 다른 사람이 지목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강원도에 임야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여러분 임야를 여러분이 승낙을 하면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뭐해서 개간을 해서 농사 짓겠다.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고구마 아니면 감자 한 가마리씩 주겠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라고 승낙을 했어요. 여러분 땅인데 지목 변경 공사는 그 지역 사람이 했죠. 그럼 지목 변경 공사를 해서 토지 가격이 뭐였어요? 증가됐죠. 그 취득세 누가 내느냐? 변경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땅 누구? 소유자. 여러분이 취득세 내는 거예요. 지목 변경한 사람이 아니라 변경할 때 당시 토지에 누구? 소유자. 여러분 자동차 구조 변경하는 걸 종류 변경이라고 하죠. 예? 자동차 구조를 뜯어 고치려면 어디 가서 해? 정비 공장 가서 할 거 아니야. 정비 공장에서 뜯어 고쳤으면 취득세 정비 공장에서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차량의 소유자. 이해가세요? 항상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6번, 7번은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뭐 대여시설 이용업자, 대여업자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장기 리스 대여하는 거 있죠. 중장비 같은 거. 여러분 포크레인 굴삭기 같은 거는 거의 1억 정도 갈 거 아니야, 가격이. 그런 거 장기 리스 계약 체결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에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해봐요. 중장비. 그런 거 10억 주고 투자해서 10개를 사다 놓고, 예? 중장비 사다 놓고, 이제 고객한테 보면 돼? 빌려 주고 리스료 받으면 되겠죠? 근데 고객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 사다 놨는데 고객이 없어. 사다 놓고 먼지만 묻어갖고 나중에는 망하지. 그죠? 리스 회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망하니까 어떻게? 리스 회사는 제가 리스 회사를 한다면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땡땡땡 주식 회사, 예? 해놓고 직원들 모집해가지고 뭐해? 교육을 시켜서 영업을 내보내. 영업. 고객을 나가서 뭐하라고? 확보해와라. 그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 굴삭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굴삭기 계약했잖아요. 계약금 받고 계약했죠? 그러면 이때 회사에서는 이제 주문 받았으니까 이때 살아가는 거지. 사다 놓고 빌려주는 거 아니라니까? 자, 돈 받았죠? 예, 그거 가지고 어디가? 중장비 만드는 회사 가서 계약금 받은 걸로 줄 거 아니야? 돈 주고 사다가 회사 앞으로 뭐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중장비는. 예? 장기 리스는 돈 주고 사줘? 돈 주고 구입했죠? 이걸 사서 누구 앞으로? 얘 앞으로, 사용할 사람 앞으로 등록 안 되니까? 그리고 얘가 팔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회사가 근저당 설정해. 그래야 안전하니까. 자기 건 자기 앞으로 근저당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누구? 대여 받는 사람 이름으로 뭐 해놓고 등록을 해놓고 여기다 근저당 설정.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기 리스 중장비 같은 거 대여는 대여 받는 사람 이름으로 뭐를 했어도 등록이 되어 있어도 얘 거가 아니다. 그럼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야? 대여업자. 대여업자가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어요. 대여시설 받는 사람 이름으로, 얘들 이름으로, 빌리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은 되어 있을지라도 대여업자가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입차량 들어봤어요? 예? 지입차량. 내가 영업용 택시를 하고 싶어. 택시 사가지고. 근데 내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어떻게 돼? 불법이라도. 내가 돈이 있는데 개인 택시, 영업용 택시를 살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회사와 짜고 운수회사가 자동차 취득하는 걸로 택시를 사서 어디 회사 앞으로? 운수회사 앞으로 등록해놨죠. 그리고 돈은 내가 줬다니까. 그리고 짜고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어. 예, 그러면 이런 지입 차량은 누구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회사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돈을 준 사람이 실제로 나죠? 예, 대금을 실제로 부한 사람, 지급한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 대금을 부한 자, 지급한 자, 지입 차량 이런 건 뭐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럼 왜 있어? 있으니까 그냥 가면 뭐라고 할까 봐.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잠깐 보면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맨 위에 주택조합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원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중요한 건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자 출질권 조합원용으로 취득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합원용으로 취득 그러면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러면 일반 분양하는 거 있죠? 그건 옆에 날개에 표시해놨죠. 날개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건 조합이 내는 거고 조합원용한테 귀속되는 건 조합원. 이해가세요? 예.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잠깐 이제 여기로 갑니다. 이번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봅니다. 자,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배우자 뭐라고 그랬어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 여러분 요약집 24페이지 24페이지 양가로 5번 있죠? 자, 개념이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를 했다.
여러분, 사고 팔았을 때 하고, 사고 팔았으면 양도세 내고, 증여 받았으면 증여세 내야죠. 매매가 세금 조금 내요? 증여가 조금 내요? 매매, 비교도 안 돼. 왜? 10억을 만약에 매매했다 그러면 얼마 주고 샀는데 10억에 팔았느냐? 9억 주고 산 부동산을 10억에 팔았다. 그럼 매매 차이가 얼마? 1억 가지고 세금 계산하죠. 근데 증여는 10억을 증여했다. 10억 전체 가지고 계산해. 비교조차가 안 돼요. 이해가세요?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제일 세금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상속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0억을 상속받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100억을 증여받았어요. 똑같은 재산이에요. 100억을 상속받아서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아서 100억. 어떤 게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비교조차도 안 돼. 뭐가 많아? 증여세. 왜?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은 살아생전에 미리 받는 거니까 공제를 많이 안 해줘요. 이해가죠?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으면 5천만 원만. 10년 동안에 안 받았을 때 5천만 원 빼고 세금 계산해요. 부부끼리는 6억만 빼고 증여세 계산한다. 그럼 참고로요, 이런 건 그냥 상식적인 건데, 아버지가 재산을 10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생존에 계셔. 근데 어머니는 상속을 하나도 안 받고 자식들만 받을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죽은 사람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 10억까지는 상속세 계산을 안 하는 거야. 기본 공제가 10억이에요. 최고가 30억까지야. 예? 그러니까 공제, 돌아가신 분에 누가 있으면 100억은 넘을 거니까 피부에 와닿지가 않나 봐. 예? 아버지가 20억의 부동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근데 아들, 딸이 다 받았어요. 부인은 어머니는 하나도 안 받았어. 그래도 어머니가 생존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로 인해서 기본 얼마? 최소한의 10억이에요. 10억은 빼, 20억에서 10억 빼니까 나머지 얼마? 10억 가지고 증여세 계산은, 상속세 계산해. 근데 만약에 뭘 받았다면, 증여받았다면, 부모, 아버지로부터 20억의 재산을 자녀가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5천만 원 빼고 19억 5천만 원 가지고 50% 계산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비교조차가 안 돼. 남편이 부인한테 뭐 했다면, 증여했다면 그건 10년 동안에 6억 빼고 나머지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가 세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시골에 계신 무지한 노인네들은 그냥 땅 가지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가 이제 힘들어서 농사 못 질 것 같은데 자녀들은 다 뭐 했어요? 출가해서 대도시 살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이 뭐가 돼? 수용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땅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뭐가 돼? 수용돼. 그러니까 어떻게 대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받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 그래?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받으면 상속세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지? 다른 세금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증여세보다는 조금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님은 죽은 다음에 상속받으면 상속세 자식이 많이 낸다니까 가슴 아파갖고 어떻게? 증여하잖아. 증여는 주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증여했더니 세금 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내도 되나 보다. 자식은 세금 많이 냈는데도 거짓말하는 거지. 얼마 냈다고 말도 안 하고. 예, 이렇게 해서 현혹시켜가지고 증여받는 사람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종로상가 탑골공원에 가면 70대 이상 노인네들이 전부 다 재산 많이 있었는데 그거 자식들한테 다 뭐 했어? 증여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밥도 안 챙겨줘. 그래서 무료급식 하러 오잖아 거기 탑골공원. 그죠? 그거 받은 누구는 자식들은 봉사활동가 급식봉사 딴 데로. 세상이 그런 시대야. 예?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은 안 챙겨주고 예? 다른 데 뭘로 가? 급식봉사하러 가고 본인들은 어디 가고? 탑골공원 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면 웬만하면 증여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 진짜로 제가 아는 지인도요. 친구인데 실은 친구가 세종시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거기서 과수원에 있었어요. 엄청난 거 수용됐어요. 근데 수용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수용 발표 딱 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 주말만 되면 애 데리고 간다는 거야. 어디? 시골에. 그러니까 손자들한테도 못 주고 용돈도 막 주고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매주 찾아오기도 하고, 그죠? 맛있는 것도 사오기도 하고. 그전에는 일도 없었는데, 예, 세상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가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부동산이 등기권리증 딱 하나밖에 없으면 그것도 명절 때를 대비해서 컬러로 복사를 해놔. 성능 좋거든. 진짜 구분 안 가. 컬러로 한 10개 만들어. 등기권리증 복사해서.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 표시해놓고 나만 진짜를 꺼내야지. 이렇게 싸놓고 세배할 때 딱 꺼내가지고 딱 던지는 거지. 자식들한테 봐라 이거지. 근데 등기권리증 우리 거잖아. 지금 살고 있는 집.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9개가 있잖아. 예? 그럼 얘기는 끝나지. 조속으로 문 안 전화하고요. 신경 많이 써. 자, 지금 얘기는 저희 집안 얘기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보세요. 결론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는 있을 수가 없다. 기본이 뭘로 가라? 증여. 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부모가 누구한테? 자녀한테. 또는 남편이 누구한테? 부인한테. 부동산을 뭐 합니까?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서 매매. 매매란 얘기는 얘는 돈 줬다 이거죠. 얘는 팔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우리 세법은 얘 입장에서는 이거 매매냐 증여냐, 그죠? 또 여기서는 매매로 취득했느냐 증여로 취득했느냐에 따라 퍼센트 세금 부담 비율이 달라.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매매냐 증여냐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 법은 뭘로 간다? 기본이 이런 거래는 그렇죠. 1번. 그거야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1번 이거. 이러의 경우는 양도가 아니라 뭐라고? 증여. 여기는 양도 아니야. 그냥 준 거야. 증여. 그럼 얘는 세금이 없어요. 얘만 세금 내야 되겠죠. 얘는 취득세도 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2가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 자 부모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없다. 세금 부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쪽 받은 사람은 뭐 내고? 취득세 내고 뭐? 증여세. 이해가세요? 그럼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게 뭐야? 한 줄로 물어보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에서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봐.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를 하면. 양도가 아니라 뭐? 증여로 추정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인정 안 하고 뭘로 가는 건? 증여로 가는 건 짜고 할 수 있죠. 예? 돈 줬다가 그 다음날 찾아갈 수도 있잖아. 예. 그래서 인정 안 하지만 거짓말 할 수 없는 거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거래. 이런 경우. 이런 거. 어떤 거.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물건 나왔어요. 경매로. 그럼 아들이 뭐?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네?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물건 나왔는데 부인이 낙찰받았다? 인정해서 정상적인 거래. 이해가십니까? 또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 상가 부동산 같은 감정평가에서 이런 걸로 명백하게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보지 않는다?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뭘로 본다? 양도로 인정, 매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 부모는 뭐 내야 돼? 부모 여기서는 양도 소득세 부담해야죠. 그럼 여기서는 매매로 인정해 주니까 뭐만 내면 돼? 취득세. 증여가 아니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2가지네? 뭐? 부모 자식 간에 매매로 취득하는 건 매매가 아니라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근데 공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해서 취득했다. 그때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양도소득세에서는 2가지 물어보네. 얘 쪽에서. 그죠? 부모 자식 간에 보는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뭐다? 증여다. 근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면 뭘로 본다? 양도 매매로 본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24조. 요약집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자 등의 취득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배우자 또는 누구?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뭐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는 그거 뭐가 아니다?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요? 증여로 본다. 이해가세요? 여기 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의 뭐는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뭐? 증여예요. 증여. 이해가세요? 그래서 취득세 낼 때 증여받아서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기 두 번째 줄보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특별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첫 번째 공매나 경매를 통한 건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경매 물건 나왔는데 뭐 꼭 아들이 취득하라는 법이 있어요. 제3자가 취득할 수도 있으니까 짜고 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파산 선고, 법원으로부터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 선고 받았으면 그 사람 재산은 법원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부인이 그거 취득했다면 법원을 통해서 취득한 거죠. 예, 국가. 그래서 인정해 주겠다. 다음 세 번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뭐가 돼요? 증명. 예를 들어 이거 있죠.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재산이 있죠. 그걸 제3자한테 뭐 했어요?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통장에 들어왔죠. 그 돈을 일부를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 부동산을 내가 취득해서 등기했다. 자금 출처가 입증됐죠. 예. 아버지한테 준 돈 가지고 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재산이 그냥 모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자금을 줬다는 대가를 정상적으로 주고 취득했다는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 했다고요? 교환.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볼 때 아버지 부동산하고요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랑 교환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둘 다 등기 대상하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과 부동산을 보였을 때, 교환했을 때만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것도 공경파, 우대 그랬는데 이거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송파대교가 아니라 공파대교. 몇 개? 4개. 뭐예요? 공매, 경매, 파산 절차. 그죠? 대가 지급한 거 입증됐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교환. 요 4가지 단어가 있으면 뭐고? 매매고. 그런 단서가 없으면 그냥 뭐고? 증여.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부담부증여라고 있죠? 여러분 부담부증여, 여러분 교재 보시면 25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 이 2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배우자 요거 거래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지금 취득세에서도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두 군데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출제 확률이 높은 거야. 그리고 이것도 부담부증여도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취득세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담부증여의 뜻이 뭐예요? 조건이 뜻이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이거거든요. 내용은 이겁니다. 자, 누구의 채무를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뭐라고 그래요? 부담부 증여. 여러분 항상 부담부 증여 딱 나면 키워드가 뭘로 가느냐? 부담부 증여니까 채무가 있죠. 그래서 무슨 부분? 채무 부분. 인수하는 갚아야 될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잖아요. 갚을 거니까. 그래서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키워드야.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보던 취득세에서 물어보던 취득세에서는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죠?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양도, 매매로 본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채무 부분은 갚을 거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게 뭐라고요? 증여. 그러면 채무를 떠안는 건 갚을 거잖아. 그럼 공짜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매매다 매매. 됐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있어요? 부담부 증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기억하지 않더라도 부모 자식 그런 거 빼고 그냥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 매매다.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에서 얘기할 건데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 그림으로 보세요. 자, 부담부 증여는 뜻이 뭐야? 채무 갚을 게 있죠? 그래서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딱 넘으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야? 유상. 유상. 예?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매매야, 유상.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가 있어, 유상. 그죠? 자, 봅니다. 증여자가 있고 뭐 받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증여계약 체계예요. 여러분, 증여는요, 내가 주고 싶다고 증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내가 증여할 테니까 받을래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네, 그래야 되는 거잖아. 받을래 물어봤죠? 그게 청약이잖아. 여러분이 네 그러면 뭐야? 승낙. 의사표시 몇 개야? 2개. 그게 계약이야. 그죠? 그래서 증여는 승낙이 없는데 증여가 이루어지는 건 없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증여를 하는데 이 조건이 이거예요. 이 상가 부동산 얘가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옛날에 8억 주고 산 거예요. 이거 옛날에. 근데 이거 지금 증여할 때 감정했더니 얼마? 그러니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10억짜리다 이거야. 다시 한번 얼마 주고 샀는데 근데 증여할 때 재산이 얼마야? 10억. 얘는 10억을 증여받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얘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얼마 있어요? 4억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것을 누구한테? 얘한테 뭐?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네. 야, 내가 이 상가빌딩 10억짜리를 너한테 주는데 여기에는 내가 대출받은 채무가 얼마? 4억 있는데 네가 대신 갚을래? 그럼 얘도 승낙하겠죠. 그래, 이렇게 채무를 뭐 하는 거?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다. 그럼 이제 권리 분석해봐요. 예. 얼마짜리 부동산 받았어요? 10억짜리. 거기서 공짜로 받은 게 증여죠. 근데 4억은 앞으로 뭐 할 거야? 갚을 거잖아요. 지금 돈 주나 나중에 돈 주나 줄 거잖아요. 공짜가 증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10억에서 얼마 빼? 4억 빼. 나머지 얼마? 6억만 증여받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 봐요. 이제 얘 부동산 없어졌죠. 10억짜리. 그죠? 그리고 갚아야 될 뭐? 빚도 없어졌죠. 채무 얼마? 4억 없어졌죠. 그 얘기는 얘한테 4억을 받아갖고 채무 갚았다 이렇게 봐. 그래서 얘는 채무 부분 얼마? 4억. 여기도 채무 부분 얼마? 4억. 뭘로 본다? 매매로 본다. 그래서 여기 얘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얘가 인수하는 채무 얼마? 4억은 뭘로 봐? 양도. 이해가세요? 그럼 나머지 뺀 얼마? 6억은 공짜로 준 거니까 얘는 세금 없고 4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라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 참고로 그럼 얘는 증여했으니까 뭐가 없어?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4억을 뭘로 봐? 양도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참고로 자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8억. 그런데 이거는 증여할 때 재산가액이 얼마? 10억짜리를 옛날에 8억 주고 산 거야. 그런데 10억 중에 얼마를 매매한 걸로 봐? 4억을 양도한 걸로 보잖아요. 채무 부분. 그러면 4억에 대한 취득 가격을 계산해야 되겠죠. 4, 8이 32, 3억 2천만 원. 이게 취득 가격이에요.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매매 차익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양도소득세. 그럼 얼마에 팔았다고 지금? 4억. 4억을 양도한 걸로 보잖아 지금. 그죠? 이거에 대한 취득 가격은 얼마야? 3억 2천만 원. 이해가세요?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8천만 원 이익이 생긴 걸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게 양도소득세야. 이해가세요? 계산하는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제일 어렵게 물어봤을 때 이건데.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끝났어. 그럼 누구는? 받는 사람 누구? 수증자는 부동산 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내? 취득세.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또 내야 돼? 증여세도 내야지. 공짜로 해. 증여세도 내야죠.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자, 첫 번째 얼마짜리 재산에서 10억에서 요 채무는 뭐 할 거니까? 갚을 거니까 공짜가 그럼 빼.
빼. 그럼 공짜로 받은 게 증여죠. 6억을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6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럼 이제 뭐 계산해야 돼? 부동산 10억에 대해서 뭐? 취득세 계산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야. 얘는 지금 10억에 대해서 뭐? 취득세 내야죠. 근데 취득세는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 원시취득이냐. 다시 말하면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승계취득도 유상승계취득이냐, 무상승계취득이냐, 퍼센트, 세금 부담 세율이 다 달라. 그래서 10억을 한꺼번에 다 취득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합니다. 10억에 대해서 첫 번째 뭐? 채무. 10억 중에 얼마? 4억은 앞으로 뭐 할 거야? 갚을 거니까 공짜가 매매지.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 4%예요. 4%. 4억에 4%니까 1,600만 원이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럼 10억에서 4억을 뺀 나머지 얼마? 6억은 공짜지. 이건 증여.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 내죠? 취득세도 내. 취득세 내는데 증여는 매매가 아니니까 3.5%로 취득세 내라. 그럼 요것도 취득세, 요것도 취득세죠? 자, 요거 취득세 얼마 계산하니까 1,600만 원. 그러면 여기 3, 6, 18, 2,100만 원. 그죠? 취득세가. 그래서 합쳐서 취득세는 3,7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는 기억하자 이거지. 뭐? 증여 부분은 빼고 무슨 부분? 채무 부분 있잖아요. 채무 부분. 채무 부분은 뭐야? 증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뭐가 딱 나오면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라고? 유상 팔았다 이거죠. 매매로 취득. 이해가세요? 딱 그거 한 줄이야.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 뭐다? 매매다 매매. 여기서는 파는 걸로 보고 양도로 본다. 여기서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담부 증여 채무가 있어 유. 뭔 뜻인지 모르면 안 돼. 야, 채무가 있어 유가 뭐지? 채무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은 유상 매매. 됐어요? 예,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서도 물어보냐면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봐요. 양도소득세 똑같이. 여러분 잠깐 79페이지 봐요. 얼른 가봐 얼른. 79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방가로 4번 부담부 증여 있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물어봐.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있죠? 그게 키워드야. 그래서 거기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자 줄치는 건 어디에?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됐다. 양도. 매매란 얘기죠.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 이해가세요? 예, 취득세에서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본다. 양도로 본다. 이해가세요? 보신 김에 하나 눈길만 주고 갈게요. 어디 잠깐만 보시냐면 78쪽. 아니야. 78쪽이 아니라 82페이지. 82페이지.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 찾았어요? 배우자 직계 전비속 간에 뭐? 양도했어도 양도가 아니라 기본이 뭐다? 증여. 그죠? 그래서 거기는 두 번째 줄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요. 추정을 하여 증여세가 뭐한다? 부과된다.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매매 그러면 안 돼. 그냥 뭘로 가? 증여. 그런데 밑에 1, 2, 3, 4 나왔죠? 대표적인 거 뭐? 예? 공파대교, 공매, 경매, 파산 절차, 대가를 지급한 거, 그죠? 교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뭐다? 매매. 취득세랑 똑같죠? 예,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같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 범위에 25페이지 갑니다. 25페이지 기본서는 116페이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자, 상속 개시 후 재분할 그랬죠? 결론은 이거예요. 누가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뭐 받았어? 상속 받아서 자기들 앞으로 뭐가 됐어요? 등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조금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의 지분을 떼어서 조금 받은 사람한테 줄 수도 있죠. 법원의 판결로 주라 그게 아니라 합의해서 주고받는 거니까 별도로 보다 증여로 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 하고 나서 상속 등기 끝났죠? 상속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부를 넘겨주면 지분이 무한자 넘겨줬으니까 줄어들었죠? 감소됐죠? 지분이 무한 자는 증가한 자는 감소된 자로부터 뭐 받은 걸로 봐라? 증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죽은 사람 재산 받으면 뭐고? 상속이고, 살아있는 사람 재산 공짜로 받으면 뭐고? 증여. 이해가세요? 여기 보세요. 죽어서 상속 받았죠? 그럼 등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재산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재산이 이리 가는 건 살아있는 사람 재산이 공짜로 가는 거니까 별도로 보다 증여. 자,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죠. 상속인의 상속분이 뭐가 돼서 확정이 돼서 뭐가 됐어요? 중요한 건 등기가 됐어. 그러니까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끝났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줄 칠 때 어디에 있어요? 거기 7번이죠? 예, 거기 첫 번째 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뭐가 돼서 확정돼서 등기가 됐잖아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뭐죠? 합의. 판결이 아니라 뭐? 합의에 의해서 당초 상속분을 무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지분을 무하는 거? 초과하는 경우는 지분이 무한 사람으로부터 감소된 자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핵심이 그거예요. 다만 여기 이렇게 지분 변동할 때 법원의 판결 소송으로 너 몇 프로 줘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둘이 뭐를 해서 그들이 합의해서 이전하는 건 별도로 증여로 봐라 이 얘기예요.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여기. 자, 이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100세 시대니까 나이가 좀 됐어. 몇 세? 100세. 100세. 재산도 조금 가지고 있어. 조금. 100억. 이런 사람 조만간에 가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자녀가 3사람이 있어. 근데 얘 3사람은 이 부모가 재산 가지고 연령이 됐으니까 참 그런 말을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거시기 하기를 거시기 하는 거야. 그죠? 알아들 사람 다 알아들어. 거시기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녀가 3명이 있었다. 첫째, 둘째, 셋째가. 근데 거시기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하자가 없으면 유언장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 필요 없어. 죽은 사람 재산은 누구 마음이야? 죽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작성했으면 유언장 작성했으면 그게 하자가 없으면 민법 필요 없어. 그냥 유언장으로 가는 거지. 유언장에 하자가 있다, 무효다. 그럴 때는 이제 법으로 가. 법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지분이 똑같아요. 지분이 다 똑같아요. 33.3333. 이해가세요? 예, 근데 유언장이 없다면 얘들은 내심 속으로 33%, 33%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거시기 했는데 보니까 007 가방 들고 누가 나타나? 변호사가 이 노인네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더니 뭐 작성했어? 자, 그래서 노인네들은 옛날부터 그런 게 관습이 뭐냐면 현명해요. 자녀들이 많을 때는 제일 장자한테 어떻게 했어요? 많이 줬어요. 그래야 위계 질서가 잡히거든. 형보다 동생이 잘 살거나 그러면 이게 뒤틀려요. 예? 그런데 장자한테 재산을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계 질서가 딱 잡혀요. 놀부 같으면 안 되겠지만 흥부 같은 놀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요. 받을 수 있는데 결론은 유언장을 개봉했어요. 첫째 아들 50%, 둘째 아들 몇 프로? 30%, 셋째
20%. 민법으로 갔으면 세 사람이 똑같죠. 근데 지금 유언장으로 가니까 제일 조금 받았잖아. 이 중에 불만이 누구야? 3번. 얘는 뭐지? 나 어렸을 때부터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데 진짜로? 그래서 의문을 가는 거지. 얘가 기분이 좀 나쁜 거야. 예? 인상을 딱 찡그리니까 벌써 얘는 아는 거야. 그래서 와서 달리는 거지. 협의를 하는 거지. 협의를 해서 얘가 많이 받았으니까 요 10%를 만약에 띄어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 10%. 그럼 지분이 뭐였어요? 얘는 감소됐죠. 지분이 무한자는 감소됐잖아요. 얘는 지분이 증가됐죠. 그래서 지분이 무한자는 증가된 자는 누구로부터? 감소된 자로부터 요 10%만큼 뭐 받았다? 증여받은 걸로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대. 아니 그러면 이거 증여세 내고 취득세 또 내요? 내야지. 억울하잖아.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주고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그 얘기야. 공부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 뭐 하기 전에? 그렇죠. 등기하기 전에 조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취득세 내고 한 번으로 끝나죠. 상속세 내고. 근데 등기했으니까 얘들 재산이야. 얘 재산이 여기로 왔잖아요. 얘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 재산 이리 왔잖아. 공짜로. 당연히 뭐야? 증여.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예요. 뭐 하고 나서? 등기하고 나서 지분 변동 협의에, 중요한 건 협의에, 합의해서 지분 변동은 지분이 무한 자는 증가한 자는 감소한 자로부터 뭐? 증여받은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시험에서 32회 시험에서 이거 물어봤다니까. 뭐라고? 여기서 자, 상속 등기한 후에 공동상속인 협의가 아니라 법원에 뭘로 판결 이렇게 바꿔놨다. 판결로 소유권 이전은 여기 있잖아. 판결로 가는 건 별도로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중요한 건 뭐야? 판결이 아니라 합의. 이해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증여받은 걸로 보고 별도로 취득세 내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 신탁재산 지위 그랬죠? 여러분 지위가 뭐야? 지위, 권리. 여러분 신탁법에 여러분 집에 현금 많죠? 지금 난리 났대.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은행이 막 문 닫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도 불안한데, 그죠? 미국에서 재채기 한번 하면 우리는 태풍이 몰아치는데, 예, 이거 우리 또 은행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은행에 맡겨놔봐야 진짜 뭐 제일은행이든 이금융권이든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망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 찾아오면 안 되잖아. 그죠? 좋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불안하니까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관리돼지고 수익을 올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 역할하는 게 신탁재산이에요. 신탁법의 신탁회사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맡겨요. 관리해달라고. 그럼 맡겼으니까 매달 뭐 받아야 돼요? 이익 받아야죠. 그리고 약속된 날짜가 되면 만기가 되면 부동산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위. 이해가세요? 신탁법에 재산 맡겨놓고 이익 받을 권리, 만기가 되면 재산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제3자한테 뭐 했으면 내가 넘겨줬으면 새로운 제3자는 그 재산을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이거지. 신탁법에 신탁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다른 사람한테 뭐하면 권리가 이전되면 새로운 누가 위탁자가 뭐한 걸로 본다?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인데 이거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보세요. 이거지. 지위하면 권리예요. 자,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을 뭐라 그래? 위탁자. 원래 부동산 소유자죠. 회사, 고객의 회사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암탁이 아니라 뭐라 그래? 식탁자. 그죠? 그럼 얘 부동산 얘한테 어떻게 했어요? 맡겼잖아. 그래서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맡겼으면 얘는 권리가 뭐야? 무슨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맡겼으면 매달 뭐?
회사로부터 이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만기가 되면 이 부동산 되돌려 받아야죠. 그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위. 그런 권리 지위가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지위가 있는데 이 권리를 갑이 누구한테? 제3자 누구한테? 을한테. 이 권리를 얘한테 넘겨줬다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재산을 뭐 한 걸로 봐라. 얘가 맡겨놓은 재산 있죠? 갑이 맡겨놓은 재산 얘 거야 이제.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재산을 뭐 한 걸로 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증여든 매매든 뭘로 봐라 지금?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때 여기 보세요. 얘가 이 지위를 뭐 하면서? 넘겨받으면서 돈을 줬으면 매매죠. 그대로 받으면 증여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매냐 증여냐 그게 아니라 이 권리를 얘한테 주면 여기 있는 신탁재산은 얘 거라 이거야. 그래서 얘가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에 맡겨놓고 권리 있죠? 이익받을 권리. 만기가 되면 이 재산 되돌려받을 권리를 얘한테 넘겨줬다면 얘가 얘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럼 새로운 누구는? 위탁자는 여기 있는 재산을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얘 거니까. 그 얘기예요. 예? 내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그 권리를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면 우리 아들은 그 재산을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납세 의무 범위 받고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